주제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대전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일단 벌집 모형이 있습니다만 서울과는 좀 다른 주택 경기 사이클을 그리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전 지역은 한 1년 정도의 상승 추이는 좀 이어질 것이다.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대전하고 대구 이런 성장 가능한 도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록 그 상승이 꼭지점을 찍고 좀 하락 조정기가 한 1, 2년 후에 온다고 하더라도 그 하락폭은 좀 크지 않을 것이다. 그게 오늘 제가 선생님들께 같이 전문가들을 모시고 드리고자 하는 주된 내용입니다. 그건 왜냐하면 뭐 아시다시피 이 부동산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선생님들 이제 인구가 증가하느냐, 두 번째는 주민들의 소득이 또 증가하느냐 그런 부분, 그리고 인프라스트럭처를 들 수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대전은 분명히 성장하는 도시. 그러니까 저는 오늘 이제 부동산은 자산관리 관점에서 부동산은 본질적인 내재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부동산은 위치성을 가진 아주 독특한 재화이기 때문에 위치와 가치가 가격을 결정한다. 좀 어렵더라도 일반인들이 아니시고 오늘 중개사님들이 많이 오셔서 저는 그런 면에서는 좀 더 좀 효과적인 강의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또 사실은 부동산 지식이나 정보가 깊지 않은 일반 분들께서도 좀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오늘 예도 들어서 좀 쉽게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에 가지고 있는 잘못된 편견들이 굉장히 많죠. 저는 오늘 이제 부동산 세미나 시간이긴 합니다만 서울에서 강의할 때 늘 아쉬운 게 경제나 금융에 일부 잘못된 전문가들이 이 부동산에 대한 잘못된 상식을 가지고 오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 부분도 오늘 좀 선생님들과 같이 좀 얘기를 하면서 나누고, 이 대표적인 게 뭐냐 그러면 앞으로 이제 예를 들면 은퇴 전문가들이 그런 얘기를 선생님이 많이 해요.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그러한 오해와 편견도 극복을 해야 되겠고, 두 번째는 너무 금융 쪽에 있는 분들이 부동산 시장을 자꾸 어둡게 하는 바람에 또 잘못된 정보를 시장에 계속 내보내는 바람에 이게 시장이 왜곡되는 가장 큰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오늘 지회장께서도 오셨으니까 우리 공인 중개사분들은 좀 이론적인 부장을 좀 가져서 그런 부분을 갖다가 좀 해결해 나가는 데 좀 앞장서야 되지 않을까 보는 것이죠. 예를 들면 한 두 가지만 잠깐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는 앞으로 저성장 저금리, 그러니까 이제 인구도 크게 증가하지 않고 소득도 증가하지 않으면 집값은 오르기 어렵다. 이 얘기 굉장히 많이 하죠. 두 번째는 PIR이라고 해서 소득 대비 주택가격 지수가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다. 이렇게 또 얘기를 많이 합니다. 또 그런 통계도 좀 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근데 이 두 가지 다 좀 잘못 알려진 측면이 큰 것이죠. 그래서 무슨 얘기냐 그러면 인구도 그렇고 소득도 그렇고 우리는 일본과 다른 점은 인구는 2030년까지 남한 인구는 좀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 부분도 인구가 감소한다고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2030년까지는 인구가 증가하고, 오늘 여기 자료에 있습니다만 2040년까지는 우리는 미미하지만 그래도 저성장이 고착화되어 있지만 소득도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38,000불 정도로. 왜 이 말씀을 드리나 그러면 일본과 근본적으로 굉장히 펀더멘털 구조가 매우 다르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인구 증가도 그렇고 우리 경제 성장률도 낮기 때문에 이제 자산의 가치가 높아지는 그런 측면도 한계가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유독 집값만 내리고 주식이라든지 금융시장은 여전히 유망하다, 이런 얘기를 좀 경광부회식으로 억지로 한단 말이죠.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 저성장, 우리가 이제 인구 증가와 성장이 낮아지게 되면 선생님들 아시다시피 모든, 오늘 여기 도표에 있습니다. 부동산만, 특히 주택 가격만 좀 어두워지는 게 아니라 모든 자산이 다 어둡습니다. 그러니까 주식도 어둡고 채권도 어둡고 그리고 다른 모든 우리 뭐 펀드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과거와 같은 높은 성장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죠. 그 다음에 오늘 좀 눈여겨볼 부분이 짧은 시간입니다만
저도 뭘 이렇게 오늘 좀 선생님께 강조할까 오늘 고민하면서 사실은 왔는데 집을 지금 사지 않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앞으로 집값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 집값이 더 내릴 것이다. 좀 수도권 얘기입니다만 그래 이런 부정적인 인식 전망 때문이라고 말하죠. 그 다음에 그렇게 보는 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제 일본을 따라갈 것이다. 그런 얘기.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이 개선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 그 다음에 PIR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두 번째는 제가 좀 실명을 거론하기는 뭐합니다만 정 교수님은 아세요. 그리고 이제 이 이후에 강의할 우리 김무성 소장도 그런 부분을 잘 이해하고 있을 겁니다만 무슨 얘기냐 그러면 PIR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나라에서 발표하는 공식적인 국민은행 자료도 그렇고 상당히 좀 그 통계에 착실할까 미흡한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 그러니까 외국에서 발표된 OECD, 예를 들면 OECD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는 OECD 27개 국가 중에 2달 전에 불과 나온 새로운 그런 자료거든요. 그리고 이걸 보면 우리나라는 독일, 일본과 함께 세계에서 집값이 가장 저평가된 국가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우리나라에서 발표되는 PIR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가 여전히 세계에서 집값 수준이 가장 높은 걸로 되어 있단 말이죠. 이런 부분은 그러면 국내의 자료를 믿을 것인가 해외 자료를 믿을 것인가 이게 굉장히 근데 차이가 극과 극이에요. 가장 높다와 가장 낮다예요. 약간의 차이가 아니고 이 부분은 이렇게 이 부분을 강조하는 이유는 국토부나 우리나라 국토부가 중심이 돼야 되겠죠. 통계를 좀 바로 잡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제대로 통계가 작성이 안 되고 있음으로 해서 간극이 너무 크고 이게 지금 우리가 내 집 마련을 하거나 이렇게 투자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 장애물이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또 하나가 지금 이제 우리가 잘못 알면 오늘 제 강의는 좀 선생님 인터넷이나 뻔한 내용을 좀 하지 않고 저희 중도일보가 이걸 좀 주관하는 관계로 좀 특별한 좀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해요. 이 신문이나 인터넷에서 또 다른 전문가들이 얘기하지 않는 부분 제가 이제 석박사 관련해서 지도를 하고 있는데 저는 거기서 주로 이런 내용을 강의를 반응이 굉장히 좋아요. 좀 어렵기는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과 이런 것들과는 좀 다른 것이죠. 또 이 일부 금융 전문가가 하는 말 중에 제가 이제 토론 프로나 세미나에 주로 많이 가보면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우리는 이제 서울 기준입니다. 이게 조금 좀 관점을 좀 달리해야 돼요. 왜냐하면 부산이나 대구나 대전 이런 지방 도시는 지난 한 3, 4년간 부동산 경기가 좋았잖아요. 상당히 어떻게 보면 호황까지는 아니어도 부산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집값이 4년 동안 50% 올랐더라고요. 이거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현장에 가보면 통계가 50% 오르면 실질적으로 집값은 100% 올랐어요. 그러니까 그곳에 가서 예를 들면 20, 30평짜리 집값이 2배로 올랐는데 뭐 경기가 안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지 못해요, 사실은. 그리고 두 번째는 일본처럼 될 것이다. 이게 또 우리에게 이거는 좀 언론이 좀 과하게 좀 오버한 측면도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될 때는 또 많은 잘못된 전문가, 제가 볼 때는 잘못된 전문가들이에요. 제대로 부동산에서 알지도 못하고 연구가 충분하지 않고 근거도 없는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인데 오늘 일단 통계 중에 이 통계도 한번 눈여겨보세요. 아까 이런 말을 했죠. GDP와 부동산과 주가, 금융의 대표적인 상품인 주가는 그래프가 똑같이 움직여요. 오늘 그 얘기 좀 하고 있다가 한번 보실 거고 일본이 91년에 고점을 찍고 집값이 20년 정도 하락한 건 맞아요. 근데 일단 통계를 보시면 쌤들도 좀 놀라요. 무슨 얘기냐 그러면 91년에 고점을 찍고 20년 동안 다운사이드, 줄기차게 이렇게 지속적으로 계속 하향한 것은 아니에요. 폭락한 것은 아니에요. 2년 동안 급전 직하를 해요. 이렇게 그래프가. 탁 떨어져서 옆으로 L자형으로 한 15년 이상을 횡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 잘 좀 유념하세요. 그러니까 이 그래프를 본 적도 없고 이해하지 못하면 일본은 20년 동안 계속해서 매년 집값이 하락한 것으로 오해해서 우리가 지금 수도권 같은 경우 한 5년에서 6년 정도 지금 내렸는데요. 이게 서막이라는 말을 자주 해요. 이걸 모르는 사람 이해하시죠?
이 그래프의 모습을 보러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일본은 20년 됐는데 우리는 이제 5년 됐거든. 이거 이제 시작인 거거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는 정말 상상력이고 큰 것도 없고 불성설해요. 그런데 이 공부를 제대로 안 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특히 금융 쪽을 제가 좀 오늘 강하게 같은 우리 부동산 전문가 입장에서 제가 좀 비판을 요즘 참았다가 해요 제가. 왜냐하면 해도 너무하거든. 공부도 안 돼 있고. 그리고 어떤 전문가는 심지어 이런 얘기를 해요. 최근에 개포주공 같은 거 잠실주공 재건축이 오르니까 뭐라고 또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세상에 우리나라는 얼마나 잘못됐는지 오르다가 투기가 불다 보니까 이제 서울 또 불어서 사람이 살 수 없는 연탄 때는 귀신이 나올 것 같은 그런 재건축 아파트가 이렇게 1억씩 오르는 거는 정말 이해하기 힘들다면서 이거 부동산 시장이 정말 잘못된 것이고 나라가 잘못된 것 그러면서 그 돈을 재건축을 살 게 아니라 뭐를 사라는 얘기예요? 네, 주식과 펀드를 하면 최고로 좋은데 왜 그러느냐고. 아니 실제로 케이블 방송 같은 데 나와서 아마 오늘 또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선생님 아시다시피 오늘 또 저희 강의 주제 중에 하나죠. 창조적 자산 관리 중에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로 구성되어 있는데 건물은 시간이 지나면 감가상각이 되고 시간이 지남으로써 집값이 오르려면 아파트 가격이 오르려면 사실은 땅값이 올라야 되는 게 아니라 토지 가격이 건물 가격이 올라야 되는 게 아니라 땅값이 올라야 되는 것은 상식적인 얘기죠. 제가 예전에 5, 6년 전에 부동산 투자는 과학이다 해서 이 원리를 밝혔잖아요. 내재 가치라는 거. 그러면 지금 재건축을 사고 있는 사람은 귀신이 나올 것 같은 그런 아파트에 거주 목적으로 사는 거 아닙니다. 그 사람은 지금 13평을 5억 주고 사면 한 4, 5년 후에는 그 주택이 10억짜리에 32평 아파트 우리가 전용면적 85제곱미터로 바뀐다는 것을 미리 알고 그러한 기대이익, 개발이익을 염두에 두고 지금 저렴한 가격에 바닥에서 매입하는 거거든요. 이거 상식적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도 몰라요. 그래서 저는 요즘 금융 전문가들하고 토론할 기회가 많습니다만 요즘 우리가 이제 노후 은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은퇴자들이 지금 매우 불안한 게 뭐예요? 동양사태에도 보듯이 금융이나 주식과 펀드나 이런 쪽에 투자를 했더니 부도가 나질 않나 수익률이 굉장히 낮고 그래서 제 얘기는 우리도 이제 오늘 우리 충청 우리 대전에 계신 분들만이라도 오늘 이 중도일보와 모건대학교가 아주 중요한 오늘 이 세미나를 열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라도 자산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두 번째는 우리 고객들에게도 이제 효과적인 자산 관리하는 그런 방법과 전략을 이해하고 실행했으면 좋겠다. 너무 잘 알지 못하고 제대로 알지 못하는 전문가들의 이런 말들이 시장을 매우 혼탁하게 하는 것이고 아마 그런 뜻에서 저를 초빙한 것 같습니다. 얘기가 좀 길어졌습니다. 대전 얘기를 좀 하고 이제 좀 넘어가죠. 우선 대전은 쭉 이렇게 돼 있죠. 평균가는 650 이렇게 높지 않은데 유성구가 가장 높게 돼 있어 750만 원, 4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선생님 여기에 이제 분양가와 관련해서는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싶죠. 하나는 앞으로 분양가 상한제가 풀릴지 이전에 이제 풀릴 거 이거는 야당도 이건 긍정적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풀릴 것 같은데 하나는 분양가 상한제가 풀리게 되면 분명히 건설회사가 폭리를 취해서가 아니라 분양가는 물가 상승률 이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은 좀 상식적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새 아파트와 이 가격은 지금 이해하실 우리 쌤들은 이해하실 것 같은데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이 가격은 새 아파트 가격이 아니에요. 뭐냐면 중고 아파트 가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분양가에서 주택 건축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만 보통 한 건축비 차지하는 비중이 한 30%에서 많게는 50% 정도 됩니다. 그리고 새 아파트와 구 아파트, 중고 아파트의 가격 격차가 우리가 보통 10%에서 30% 정도 봅니다. 유성구는 대전에서 가장 집값이 비싼 구잖아요. 행정구역으로. 그 다음에 요즘 또 하나는 선생님 이제 집값을 보실 때 이제 부자들이 좀 많이 몰리는 자족 기능을 갖춘 그런 도시와 그렇지 않은 도시 간에 여기도 지금 격차가 크죠. 단의 격차는 어쩌면 이걸 이제 지역별 양극화
지역별 차별화라고 표현하는데 더 벌어질 수가 있다는 점.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 대전도 마찬가지고 서울도 15년 이상 된 낡은 주택이 대부분 공동주택에서 비중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최근에 서울에도 이제 분양시장이 살아나는 걸 보면 아직 경기가 완전히 회복되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워요. 서울의 일부 재건축하고 중소형 주택만 그러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신규 분양시장이 반짝반짝하면서 몇십 대 1의 높은 지금 청약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는 이유는 교체 수요 때문에요. 같이 한번 하시죠. 교체 수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공인중개사분들이나 일반인들도 잘 운영해야 돼요. 왜냐하면 대전도 주택보급률이 이제 100%를 넘어가기 때문에 105가 적정한 데이터 통계가 있어요. 아직 공급 과잉 단계는 아니지만 그러나 주택이 그렇게 부족한 상태도 아닌 거거든요. 미부담도 좀 존재하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 여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 주택에 대한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집이 없어서가 아니라 현재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잠재 수요에 포함돼서 생각하셔야 돼요. 이분들은 삶의 질을 좀 중시하는 주거의 질서를 추구하는 그런 수요들이 늘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수요까지 감안해서 우리가 주택 수요를 측정하는 것이 맞다 하는 말씀을 또 드립니다. 어쨌든 이 얘기고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넘어갈게요. 추이는 보면 최근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전세는 계속해서 오르죠. 내년 시장에서 지금 이 또 자료가 여기 있군요. 이게 다시 또 그때 좀 말씀드리죠. 이거 보시면 어쨌든 전세 가격은 계속 이어지고 있죠. 대전의 전세 가격 지금 현재 그 전세율이 66%에 의미하는 바가 있어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거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선생님 아시다시피 전세는 우리가 이제 주택 수요는 크게 매입 수요, 매매 수요와 그러니까 자가주택 수요죠. 그 다음에 이제 전월세 수요, 임차 수요라고 그러죠. 임대차 수요라고 표현을 그렇게 두 가지로 구분하게 되어 있는데 아시다시피 매매 시장의 가장 큰 특징은 실수요 외에 투기 수요가 개입될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뭐 부동산도 주택도 자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인데 다만 전월세 시장은 실수요자가 지배하는 시장으로서 시장의 임대료는 수요 공급에 의해서만 다시 말해 시장 원리에 의해서만 임대료가 결정이 됩니다. 근데 제가 좀 참 답답한 얘기입니다만 부동산에 뭐 유명한 전문가가 방송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신문에 그런 인터뷰를 한 게 기사화된 걸 본 적이 있어요. 전세 가격이 왜 오르죠? 하니까 제가 실제로 봤어요. 보니까 그 대치동에 공인중개사 여성분에게 마이크를 갖다 댔어요. 기자가 올 봄에 전세 가격이 오르니까. 그래가지고 질문 내용은 전세가 왜 오르죠? 이렇게 질문하니까 공인중개사분이 당황을 했는지 우리가 올린 것 아니에요. 집주인이 올렸어요. 그렇게 답변해버렸어요. 그런데 그게 그날 공중파를 탔어요. 아니 보신 분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인중개사분도 피해의식이 있어서 그래요. 저는 그렇게 이해해요. 그분을 제가 알지는 못하지만. 왜냐하면 과거에 전세 가격이 막 올랐다 그러면 우리나라 정부가 하는 일이 뭐였어요? 전세 가격이 오를 이유가 있다면서 맨날 중개업자 단속만 했잖아요.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이 피해의식이 있어서 그런지 이번에도 또 우리가 올렸나 이렇게 왔구만. 그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제 집주인이 올랐다 이렇게 또 설명을 해버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저처럼 이렇게 활동하는 부동산 전문가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집값이 안 오르니까 집주인들이 보상심리 차원에서 전세를 올린 것이다. 근데 딱 기자가 보기에는 딱 꽂힌 거예요. 이번에. 그래서 그 이후에 시장 분위기가 어떻게 됐느냐? 전세는 누가 올린 것으로 되어 있다고요? 예, 집주인이 올린 것으로 딱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가장 편안해졌어요. 왜냐하면 안 그러면 정책의 실패로 전세가 오르는 것이다 이렇게 비난을 받아야 되는데 정부가도 그렇고 우리 또 현장 전문가인 공인중개사가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이번에 우리가 올린 것도 아니고 집주인이 올렸다. 집주인도 지금 집값이 하우스푸어가 돼. 근데 문제는 집주인은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우스푸어가 돼가지고서 그러면 지금 정신이 없다니까요. 뭐 지금 누가 올렸든 간에 지금 그 얘기할 기분이 아니에요 지금. 그래가지고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선생님이 얼토당토 없는 오불성천이 이런 일이 대한민국의 주택시장에는 진짜 벌어지고 있어요. 이게 팩트예요. 이게요. 그러면 선생님 앞으로 전세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하면 누구한테 물어봐야 될까요?
예, 집주인한테 물어봐야 돼요. 저 같은 전문가도 필요 없어요. 전문도 필요 없고 뭐냐면 집주인한테 가가지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전세가 가라앉을까요? 예, 집주인이 착해져야 돼요.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선생님 이거 우리는 실수해서 웃음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렇게 지금 시장은 그런 얘기들이 마치 사실인 양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답답하죠? 어불상세. 예, 제가 지금 얘기가 길어졌는데 무슨 얘기냐 그러면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 전세가율을 보면 66%가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하는 것이에요. 좀 더 갑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대전 지역은 그동안 부동산 경기가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보다 상승률이 컸다라는 점이에요. 이게 시사하는 바가 율이 높다라는. 그리고 대전 지역의 주택 시장을 주도하는 세력은 투기 세력, 투기 수요가 아니라 실수요층이라는 것이죠. 저 말 이해하시죠? 이거 두 번째는 따라서 전세 가격이 계속 좀 올라갈 것 같아요. 내년 올라가는 상승폭은 좀 줄어들 것 같은데 대전은 그러나 올라가면 매매 가격도 같이 올라간다라는 점은 충분히 우리가 여기서 예상해 볼 수 있는 시사점이다. 동의하시죠? 오케이.